안녕하십니까.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회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회가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그런데 이론에 대한 기본 설명이 없어요. 이 교재는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가 충분히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바로 교재를 보면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 대개는 아마 기본 내용에 대한 아마 수업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풀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20회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 자, 그 다음 우리 행정절차로는 민법과 함께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풉니다. 주어진 시간은 100분이고요. 자, 이렇게 100분을 단순하게 쪼개면 민법 50분, 행정절차론 50분. 이 50분 안에 우리가 멋지게 뭔가를 써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절차로는 몇 문제 나오느냐? 4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나오지만 자, 제1문, 1번 문제가 그 안에 작은 문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 5문제를 50분 안에 열심히 써내야 되는 것이죠. 네, 적어도 남들만큼은 써내야 돼요. 남들만큼은 써낸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럴싸하게 뭔가 아는 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출제위원들이 좀 점수라도 주죠. 저도 제가 이제 행정사 시험 봤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주어진 그 100분 안에 민법하고 행정절차론을 죽으라고 막 써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행정사 자격증 당연히 있죠. 저는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더군다나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바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점점 그 행정사 시험 치르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시험 난이도나 뭐 이런 부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전공한 분들도 이 행정사 2차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시험 범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법이요 8개입니다. 총 8개. 그래서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총 8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에서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제1문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큰 문제 그 안에 이제 작은 문제 2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총 5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50분 안에 이걸 풀어야 되니까 우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행정절차론을 전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이제 접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같이 제 수업을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법령 안에 어떤 심오한 그 법 이론을 같이 끼워서 낸달지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히 이 법령을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묻는 내용에 대해서 잘 써내기만 하면 뭐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겁먹지 마셔라. 일단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남들만큼은 최소한 한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서대로 볼 겁니다. 행정절차법을 먼저 볼 거예요. 행정절차법을 보는데 사실 이 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행정절차법입니다. 내용이 많고 네. 행정의 절차와 관련된 가장 기본된 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법은 복습을 또 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보는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도 자료를 받아보실 겁니다. 그 자료를 출력해서 같이 수업 따라오시면 되는데 먼저 행정절차법 개요 간단히 이제 한 페이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이 법의 내용들입니다. 순서대로 쭉 우리 법을 1조부터 해서 쭉 따라가면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네. 그게 우리 기본 사실 이론 수업의 전부예요, 여러분. 전문 보는 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죠. 전체적인 그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기출문제가 훨씬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의 적용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송달. 뭔가 이제 우리 행정처분이랄지 이런 것을 보냈어요. 그러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다 칩시다. 종이로 된 이 편지를 주고받는다 쳐봐요. 그러면 내가 보냈을 때 이게 집배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친구에게 도달이 되어야 그 친구가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지라고 하는 것은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달의 효력은 도달 시에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공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고 같은 경우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인에게 하는 것은 송달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은 공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제도들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제도가 있는데 신고, 행정지도, 행정상의 입법예고, 그 다음 행정예고, 그 다음 행정처분,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 안 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틀을 잡는 겁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어떤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신고의 신, 행정지도의 지, 행정상 입법예고의 예, 행정예고, 단순한 행정예고 예, 그 다음 처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골프 선수 신지에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신지의 처분, 이렇게.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제도, 신고, 그 다음 행정지도, 행정상의 입법예고, 그 다음 행정예고, 그 다음 행정처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신고는요, 두 가지 종류의 신고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신고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일반인이 행정청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이 이 내용을 맞아. 너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유효해. 효력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뭐라 하냐면 수리라 합니다. 유효로 인정해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수리라고 해요. 수리. 자, 그러면 이 신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고가 있다고요. 네. 행정청에 수리까지 있어야 되는 신고가 있는 반면 행정청에 수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신고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신고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출생신고 한번 봐보세요.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신고하면 끝이에요. 그죠? 행정청이 이것을 수리해야 얘가 출생한 걸로 봅니까? 어젯밤에 응애하고 태어났어. 근데 제가 부모예요. 오늘 가서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로서 의무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행정청이 수리를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게 아니야. 행정청이 설령 수리라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한다 치더라도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만 어제 태어난 아이가 비로소 태어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행정청의 수리와 상관없이 출생신고, 그 신고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이런 신고를 뭐라 하느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합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자, 이에 비해서 이 신고가 있고 이 신고에 따라서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이때의 신고를 뭐라 하느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가 전입신고를 해요, 여러분.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효력이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느냐, 전입의 효력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구청 등에서 이것을 수리를 해야만 비로소 전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신고는 두 가지 종류의 신고가 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신고는 일단 신고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느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행정지도. 이건 우리 조문통에서 보면 되겠고, 행정상 입법예고. 자, 입법예고는요 절차가 있어요. 법령안을 먼저 만들겠죠. 제정을 하죠. 제정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공고 및 통지를 합니다. 자, 예고를 합니다. 예고 기간은 40일입니다. 예고 기간은 40일. 그런데 자치법규는 일단 20일이라는 것 비교. 자, 그리고 나서 의견 제출을 하고요. 네. 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예고, 예고 기간은 20일이다. 일단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처분하면 여기에 수익적 처분이 있고 침익적 처분이 있어요. 자,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 이득이 되는 혜택을 주는 처분.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가랄지 특허랄지 자, 인가랄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걸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음식점 영업이랄지 그다음 뭐 법인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적 처분이라 합니다. 수익적 처분은요. 수익적 처분이 나올 때는 자, 이 처분과 연결되는 자, 우리들이 뭔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점 그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 영업 허가 신청을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행정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수익적 처분을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한 전제 절차로서 당연히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요청을 뭐라 하느냐? 네, 신청이랍니다. 신청. 기억해 두세요. 신청. 신청. 이에 비해서 우리 이제 여기 침익적 처분이 있죠. 침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에는 신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나의 이익에 불리한 것을 해달라고 내가 신청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그죠? 서로 모순되죠. 나한테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플러스 수익적 처분할 때 내가 요청하는 게 신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의 이익에 불리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침익적 처분에는 신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신청은 어디에만 존재한다? 네, 수익적 처분에만 신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거 참고로 좀 봐두시고요. 자, 침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요. 침익적 처분의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침익적 처분의 처분 그 기준, 그다음 처리 기간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고 또 이것을 공표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기본 제도가 있고요. 자, 이런 걸 다 마련해 두고 나서 자, 이제 침익적 처분은 먼저 법 위반 사실이 발각이 되잖아요. 발각되면 예를 들면 무단 횡단을 했는데 사진에 빡 찍혔어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관공서에서 이게 사전 통지가 오죠. 당신한테 뭐 범칙금 뭐 얼마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전 통지가 와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사전 통지가 오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죠. 의견 청취 절차에 청문, 그다음 공청회, 그다음 일반, 기타 의견 제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우리 행정관청은 그 침익적 처분할 것을 미리 알려줘요. 사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통지를 하면서 얘가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지금 제출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행정청은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야기예요. 얘한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래서 의견 청취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청문회, 공청회, 자, 의견 제출 제도 세 가지. 자,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정 처분을 하는 겁니다. 행정 처분하는데 여기에 왜 이런 처분을 하게 됐는지 우리 행정청으로서는 이유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신고가 있었고 신청이 있었죠. 신고와 신청을 간단히 한번 이제 보면, 우리 수익적 처분할 때 우리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죠. 처분할 때 그때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신청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신청. 수익적 처분은 신청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의무 있는 자가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행정청에,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이걸 뭐라 합니까? 신고랍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청. 신고와 신청을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 있죠. 이걸 대입해 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다 하면 그 부모는 출생 신고해야 될, 이걸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렇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의무 있는 자가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신고랍니다. 신고. 신청은 뭔가 이제 우리 일반인이 부탁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 부탁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신청이라 하고요. 신청. 자, 우리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요. 자, 이 페이지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인데요. 여러분 먼저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절 중심으로 한번 해서 볼게요. 제1절은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뒷페이지 보세요. 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나와 있고, 그 다음 3절 뒤로 넘기시면 당사자 등이 나와 있죠. 당사자 등. 그 다음 제4절 송달 및 기한의 특례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2장 보시면 처분이죠. 처분에 대해서. 자, 처분의 1절 보면 통칙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2절 보시면 뒤로 넘겨서 그 뒷페이지 쭉 2절 의견 제출 및 청문 나와 있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자 3절 공청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장이 신고입니다. 제3장 신고. 제4장이 행정상 입법 예고. 5장이 행정 예고. 6장이 행정 지도. 그다음 제7장 국민 참여의 확대. 그다음 8장 보칙,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전체적인 이게 큰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정절차법 안에 있는 총칙을 먼저 보는데, 자, 제1조 봅니다.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 행정청이 있죠. 우리 그 2조 여기 1호 그 가목 보시면 가목,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걸 이제 행정청이라 하고, 나목,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이것을 우리 행정청이라 합니다. 그 다음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이 처분이라 합니다. 이 행정처분인 것이죠. 처분. 자, 행정지도, 이런 것은 보시면 되겠고, 당사자 등, 자, 가목.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목.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끌어들인 이해관계인, 얘도 당사자 등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당사자 등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가목, 나목 다 포함하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5호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밑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누구의 의견?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게 청문입니다. 자, 이 비교 제도로서 공청회가 있어요. 6호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자, 밑줄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청문과 공청회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청회는 전문가나 일반인으로부터 두루두루 의견을 듣는 절차, 이게 공청회. 근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하는 거, 이거 뭐라 한다? 청문이라고 한다고요.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의결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밑줄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세 가지. 청문회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가 자, 여기 의견 제출 절차라고요. 자,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걸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법조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법조문들이 여러분 시험 답안에 요긴하게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답안을 쓰셔야 돼요. 자, 제3조 적용 범위. 자, 1항 처분, 신고, 행정상의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 자, 여기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여기 2항이 있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 2항은 별표해 두시고, 이걸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외우실 수는 없지만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2호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5호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6호 형사, 행영,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자, 7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사항. 자, 그 다음 8호 심사 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그 다음 9호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하. 그 다음 밑줄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거 정도 밑줄 꺼두시고, 그 다음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너무 자세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그러면 교수님 이게 지금 뭔가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수한 우리 일반 행정이 있죠. 일반 행정이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 행정이 아닌 뭐 예를 들면 특수행정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삼권 분립에서 행정, 입법, 사법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과 재판에 대한 이 사법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과 관련된 게 다 사실 얘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이더라도 특수한 행정인 거. 이것들은 다 지금 우리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헌법재판소도 우리 행정이 아니죠.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죠? 네. 그 다음 뭐 심사청구, 행정심판 뭐 이런 것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행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일반 행정은 아니죠. 불복 절차를 두고 있는 특수한 행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다 적용 제외 사항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걸 기억해 두시면 나오더라도 그렇구나. 여기 절차법을 적용하기 어렵구나. 뭐 이 정도로 좀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두 문자 따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네. 그 다음 제4조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 1항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해야 되고, 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4조 정도는 사례화해서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제5조 투명성.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1항 행정청이 행하는 이런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2항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 다음 3항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제6조 봅니다. 관할. 자, 1항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자,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해야 되고 그다음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지금 6조 지금 우리가 같이 읽는 이 조문들은 여러분 체크 잘 해두셔야 돼요.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신청인에게 당연히 통지해야 되겠고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자,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 같고 자, 그다음 2항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고 자, 이 부분은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이 경계선에서 발생한 그 행정사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경계선 분명 경계에서 발생했는데 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명확하지 않을 때 지금 여기 원래 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A라는 행정청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자 B라는 행정청이 담당할 사건인데 명확하지 않아요. A청 지금 B 행정청이 지금 문제되는 사안인데 애매하다. 이때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 이들의 공동된 상급 행정청 우리가 갑이라고 할까요? 갑 행정청이 A, B 네 둘 중에서 어디 할 건지 얘가 결정한다고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만약 없다. 만약 공통되는 상급청이 없다. 그때는요. 최소한 뭐는 있겠어요? 공통되는 것은 없지만 얘의 이 상급청이 있겠죠. 그 다음 B 행정청에 상급 행정청이 있겠죠. 이것을 갑과 을이라고 했을 때 얘들이 협의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협의한다. 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그 수행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된다. 당연히 협조해야죠. 뭐 반복해야 된다. 설마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 다음 제8조 행정응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정응원 8조는 중요합니다. 자, 1항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호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호 자, 인원, 장비 부족 등 사실상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호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 문서,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가 우리한테는 없고 지금 다른 B 행정청에 있다 하면 그 B 행정청에 좀 그 자료 좀 빌려주세요. 내지는 좀 참고하게 이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행정 응원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요청하는 거죠. 도움을. 자, 2항 제1항에 따라서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무조건 100% 또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1호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아, 얘가 A라는 행정청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 근데 우리보다는 다른 C라고 하는 행정청이 이게 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자료가 없어. 근데 얘들은 분명히 자료가 있어. 이렇게 명백할 때에는 우리는 일단 저희는 안 되겠는데요. 여기에 요청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2호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죠. 한 인원 10명을 좀 이게 도와달래요. 좀 보내달래요. 근데 10명을 우리 행정청에서 보내줬을 때 우리 업무가 마비돼 버려. 그래서 이렇게 안 될 때는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해야 되겠고, 그 다음 4항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됩니다. 자, 5항 행정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갔으면 파견된 직원들은 거기에 지금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고, 그 다음 6항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고 그 부담 금액 및 그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그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비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 기본적으로 부담 금액, 그 부담 방법 이런 것 등은 이 둘이 협조해서 한다는 것. 행정응원은 작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체를 딱 좋잖아요. 지금 6항까지 있는데 행정응원에 대해서 뭐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응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6항까지 내용을 좀 그래도 다른 조항보다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 등입니다. 당사자 등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 당사자 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먼저 1호, 자연인, 2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3호,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런 애들. 그 다음 이제 제10조입니다. 지위의 승계, 1항,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처분의 상대방, 행정청이 있고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을 받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지금 그 이야기. 그 다음 2항.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되었을 때는 잘 기억해 두세요. 합병되었을 때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A라는 법인이 있는데 A라는 법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청이 처분을 이렇게 하겠죠. 처분을 하는데 이 법인이 어쨌건 B라는 법인하고 뭘 했냐면 합병을 했어요. 합병해서 예를 들면 C라는 법인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자, 이 C라는 법인은 A라는 법인에 대한 지위를 다 지금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C라는 법인. 자, 그 다음 3항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4항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이렇게 권리를 양수한 자 밑줄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속이랄지 합병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고, 근데 특정 권리와 관련해서 행정청이 처분하는데 문제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처분 그 상대방 있죠. 얘는 더 이상 지금 권리자가 아니야. 그러면 권리 때문에 이렇게 처분했는데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사항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말. 네. 그 다음 5항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에 법인 등에 대해서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 제11조 대표자 1항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분의 상대방이 다수야. A, B, C, D 이렇게 D 4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A, B, C, D는요 자기들이 이 처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뭘 뽑을 수 있어요?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고.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라서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유를 들어서 상당한 기간 내에 밑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 선정 대표자거든요. 얘를 법률적으로 우리가 선정 대표자라 하는데 몇 인 이내입니까, 여러분? 선정 대표자. 여러분, 선정 대표자 초성이 시옷이죠. 선정. 그죠? 3 하면 시옷이죠. 네, 이렇게 매칭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3인. 이게 일반 객관식 시험에 꽤 잘 나오거든요. 선정 대표자. 여러분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5인, 2인 뭐 이렇게 말하는데 3인입니다. 3인.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많을 때에는 그 당사자가 많아서 일 진행이 어렵다라고 할 때 행정청은 선정 대표자를 좀 선정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밑줄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항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죠. 그 다음 4항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를요 임의대로 끝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믿고 맡겼는데 이 선정 대표자가 선정 당사자가 임의대로 맡긴 사람들의 그 신뢰를 배신해서 끝내버릴 수 있겠죠. 끝내는 것은 사실 이 처분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마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맡기긴 맡겼지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신 행위가 또 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뭐 하라고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맺기 전에는 이미 선정 당사자가 다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끝맺는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뭐 하라고요? 이걸 맡겨주었던 당사자 등의 동의를 정확히 받으라고요. 끝맺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5항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6항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행정응원 우리 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사자 등에서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대표자 있죠. 이것도 작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답안 내용에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써야 되는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것도 기억해 두셔라. 그 다음 12조 대리인. 그 다음 13조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1항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야 되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그와 같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4호에 따라서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야만 한다. 네. 그 다음 이제 제4절 송달 및 기한의 특례. 자 14조 송달 1항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 받는 자 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자, 송달 받는 자의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나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는 송달, 교부 송달이라 합니다. 2항.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그 다음 3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 4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숭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그 다음 공보. 여러분, 관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그 공문서죠. 신문 등을 말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쉽게 말해서 잡지. 국가가 발행하는 뭐라고요? 잡지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그림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국가가 발행하는 잡지 내지는 공문서, 이걸 뭐라 합니까? 관보라 합니다. 그럼 공보는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자체가 발행하는 잡지 내지는 공문서, 이걸 뭐란다? 공보랍니다. 공보. 그 다음에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자,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여러분, 이 조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객관식에 사실 잘 나오거든요. 지금 사항 같은 경우는요, 그냥 관보나 공보나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봤던 여기 중에 하나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된다. 인터넷에 공고하는 것, 이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 중에 한 개 이상, 그 다음 별개로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객관식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쭉 인터넷까지 다 나열한 다음에, 자, 이 중에 한 개 이상의 공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앞에 것까지 이게 한 개 이상이고 인터넷은 별개입니다. 반드시 별개로 해야 돼요. 공고해야 됩니다. 자, 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1항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은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그 다음 2항 제14조 3항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3항 14조 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며칠이 지난 때? 14일.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자, 16조 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자, 그 다음 2항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그 16조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뭐 16조 같은 경우 이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의 16조까지 일단 봤고, 다음 시간에 17조, 이 처분이죠. 제2장 처분부터 시작해서, 처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해야 될 내용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17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